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좀 많은 분들한테 좀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었고요. 편하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아니면 뭐 그냥 관망을 하시던 뭐 1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 2019년도는 그렇게 좀 뭐 매도를 하시던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사지 않으시든지 간에 관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좀 시간도 그렇지만 사회가 좀 흉흉한 것들도 있어요. 경제가 그렇죠.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냥 회사들도 예민한 것 같고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이 건설사가 많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감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감원 대상이 되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있고, 뭐 이번 기회에 감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안 계셔. 그러면 그렇게 또 감원, 뭐 자발적인 감원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럼 또 다른 회사 가 있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회사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봐요.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겨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위축되면은 이게 다 그렇거든요. 막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이런 좀 부동산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터졌을 때 내부적으로 뭐 단속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외부 활동 자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분들은 외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거랑 그런 거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저희끼리라도 힘내서 잘 좀 생활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룡님이 작년에 내신 책이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었는데요. 정말 이 책을 읽으면요,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쉬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알기 쉽게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뭐 부동산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중개업자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뭐 사이클을 이해하는 방법들, 실제적으로 또 어떤 물건들을 컨택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마인드까지 다 정리해 주셨는데, 이 책 중에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청취자분들하고 그런 분들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19년도는 이게 뭐 조정기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룡님 말씀에 의하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또 2014년도 이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이제 조정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에 보면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나와요.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급등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것들인가요? 이게 제가 쓴 내용 자체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네네.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책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네. 우리 세상은 보통 상승과 호황과 불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경제 현상들인데, 그 안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었던 거고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그 지난 그 몇십 년간 그 상황을 보더라도, 네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황이 오면 항상 불황이라는 게 오고, 다시 회복한 다음에 호황이 오고, 이거 부분은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급등기가 있는데, 요 기간별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되는 물건들을 조금 이렇게 좀 분류해 놓으셨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급등기가 있어요. 급등기 때 외곽적인 갭매우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급등기를 지나서 조정기잖아요. 네. 진짜 여지없이 지금 외곽 지역에 진짜 그런 안 오르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진짜 조정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다음 요 사이클이 올 때는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이 대단하다. 인사이트가 대단하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 침체기에서는요,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수익형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네네. 되겠죠. 네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대전제가 우리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랑 네. 그다음에 수익형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 근데 뭐 표현에도 나왔지만 침체기에는 시세 차익형 투자가 되기가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 차익형 투자를 제외하면 수익형 투자밖에 없는데 네네. 하필이면 또 그 시기는 집값조차 오를 가망성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더 이상 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없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급하게라도 팔아야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네. 월세를 받는 금액 자체는 그게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네네. 가격을 싸게 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 시기에는 가장 맞는 투자가 아니냐라고 해서 원래 가격이 1억 원짜리를 뭐 월세가 5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뭐 금매로 9천이라든지 또는 뭐 더 안 좋으면 8천이라든지 그러면 수익률 자체는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러네요. 또 그 시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규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오히려 완화를 해주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 그 시기에는 당연히 당시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으로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좀 제안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좀 제가 부령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침체기 같은 경우는 월세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특히 이제 좀 이때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는 뭐 이게 뭐 호황기가 오든 급등기가 오든지 간에 어차피 그 세팅 비용대로 가잖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게 그 급등기라든지 호황기 때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짜 침체기 때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매매가가 올라가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침체기 조정기 때는 월세 세팅 투자를 하는 것들 조금 더 싸게 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매를 하든지 뭐 경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경매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시기다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몇몇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인데 금리가 비싸면 월세도 올라간다. 뭐 맞나요? 인과관계가 좀 모호하긴 해요. 모호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침체기에는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가 낮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간 만큼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 월세도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다만 그 구간 내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는요. 그 전에 경기가 괜찮았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대전제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르기는 그 월세나 이런 부분도 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때 경기도 좋고 월세 낼 돈이 충분하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는 부분이 어느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다시 꺾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좋은 거니까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월세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혹자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부분을 세입자한테 전가를 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원래대로 받던 수익을 그냥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그만큼 내야 될 돈이 많아지면 그걸 전가하고 싶겠죠. 근데 그 전가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됐던 게 실제의 모습이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가를 하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다가 금리가 올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다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상승기와 급등기 이후에 천천히 침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장이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좀
너무 또 많이 올리는 것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 나중에 되면은 서로.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꺾이는 부분이 발생되게 되겠죠. 예. 아무튼 요 부동산 사이클이 있는데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급등기가 있는데 침체기에서는 이렇게 수익형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형이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률만 보고 스루팅을 하시는 것들도 그것도 하나의 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뭐 지금 조정기 침체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건 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엔 회복기가 올 텐데 책에 의하면은 회복기 때는 갭 투자, 분양권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좀 방법이다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투자의 방법일 뿐인데 요즘은 괜히 갭 투자, 분양권 투자하면은 괜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나쁘다라고 프레임을 씌게 되면은 뭘 말하면 괜히 그냥 죄를 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투기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데 난 실거주 목적이야. 근데 투기 지역에 사면은 괜히 실거주 목적으로 사도 괜히 투기라는 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나쁜 것들이 아닐 텐데 투자의 방법일 텐데 이게 용어를 그렇게 좀 프레임을 좀 씌워놓은 것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하고 분양권 투자가 이런 회복기 때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제안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갭 투자와 분양권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대전제가 또 역시 그 앞에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침체기가 있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을 살리려고 하죠. 네. 근데 시장을 살리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양권 전매를 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그동안 분양권 전매라는 게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을 만들어내주는 그 어떤 초기 단계로서 정부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시점에 갭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하고 갭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사실 갭 투자라는 이름이 없었지 전세 끼고 투자라고 했어요. 그냥 지금 저희가 임차 저도 전세 살았었기 때문에 그거 다 그 집주인분들이 갭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런 용어를 안 썼을 뿐인데 그냥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침체기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 근데 어디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집주인이 고마웠거든요. 그 매매 가격만큼 안 주고도 전세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자의 입장에서 봐도 매매하기 싫었을 때 전세로 살 수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자가가 있고 임대가 있을 텐데 임대 시장을 나라에서 다 100%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뭐 한 15% 정도고 나머지 85%는 민간 임대일 텐데 민간 임대를 다 갭 투자 뭐 투기꾼이라고 매도하는 것들 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시기다. 회복기 때는.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랑 분양권 투자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좀 지난 사이클을 되돌아보면 13년도가 저희가 저점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3년도부터 한 15년도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겠네요. 갭 투자랑 분양권 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사실 그 이전부터 알려지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이 방법이면 돈이 좀 되겠네 라고 하면서 많이 알려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고적으로 놓고 보니까 너무 딱 맞아서 너무 좋아 이게. 근데 분명히 이런 시기가 또 올 거란 말이죠. 조정기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회복기가 올 텐데 그때는 뭐 전세를 끼고 한 소액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분양권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분양권 투자는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조금 규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저희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좀 어렵고요. 아마 지방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네요. 지금도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이 분양권 투자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김대중 정부 때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거기도 진보 정권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동산이 침체가 되면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됐던 아마 투자 방법이 아마 분양권 투자였던 것 같고요. 그때는 세금조차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엄청난 광풍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그거 보면은 굉장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진짜 몸부림을 치신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까시용의 세상 답사기. 조정기가 끝나고 회복기가 올 때는 갭 투자랑 분양권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좀 공부하는 차원으로 이 책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호황기가 오잖아요. 이제 회복기가 지나서 진짜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 저희 지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한 2015, 16년 정도가 됐을 텐데 17년 초반까지도 괜찮았었고요. 그때는 A급 지역에 대한 투자해라. 예, 이거 어떤 겁니까? A급에 대한 투자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사람들이 네네.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예예. 안 갖고 있어서 전세를 살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왔잖아요. 네네.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도 오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분명히 분양권이 조금씩 피가 붙으면서 돈이 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면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더 이상 집을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그 심리적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점에는 아니 여기서 간단히 물어볼 수 있어요. 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러면 네. 서울에서 사실래요? 경기도에서 사실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네. 당연히 서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또한 네. 서울 내에서도 강남에서 사실래요? 뭐 다른 구에서 하실래요? 했을 때 당연히 강남을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건 누구나 선호하는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시작이 됐을 때는 제일 먼저 A급 지역인 중심지부터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책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지라고 하는 부분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만 딱 집어넣고 생각하실까봐 네. 지역 중심지라는 표현을 몇 번 썼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마다 중심지가 있으니 네. 그 중심지에 자기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들어가는 투자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중심지로 접근하는 투자 방법이죠. 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걸 또 되짚어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까지가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A급 지역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강남도 많이 올랐고, 뭐 강남은 진짜 2017년, 18년도에 웬만한 아파트 다 10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거의 2년 동안에.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뭐 1구 신도 중에서는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분당 쪽이었으니까 그런 데들 진짜 실제로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진짜 요 사이클대로 진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호황기 지나서 이제 급등기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까지도 오르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저 이제 뭐 그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까지 뭐 의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명, 뭐 수원까지도 갔고요. 그렇게 진짜 싹 진행이 됐네요. 근데 이게 책이 나온 시기가 2017년도 6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은 더 일찍 쓰였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전개된 시장까지 그러니까 두 사이클을 다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최근 2013년부터 18년도까지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사이클이 정말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경험하신 분들이구나. 이게 왜냐하면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면서 되게 짜릿했고, 요거 이제 아마 다음 사이클 진행될 때 요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약간씩은 틀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쓰는 시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에 나왔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침체기거나 회복기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승기와 급등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쓰지를 못했었던 또는 또 책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이 빠졌긴 했어요. 네네. 빠졌는데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이 그래서 어떤 시기냐. 이제 다 급등기단이 끝났고 네네. 침체기냐.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쪽에도 몇 번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그 상승기와 급등기 그 과정에 그 규제 전 급등 그 상승기와 네네. 규제 후 상승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분리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 제가 지금 표현을 규제 전과 규제 후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은 당연히 네. 규제 후 상승기라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규제 후 상승이라고 하는 시점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조정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책에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로 표현을 한다면 네네. 지금은 규제 후 상승기에 접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 이제 중간을 넘어서 후반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되게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그 수도권 부분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외곽 지역,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 A급 지역에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 네, 특히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뭐 확신까지라고 하면은 좀 너무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했던 9.13 대책을 보면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9.13. 네, 9.13 대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9.13 대책으로 다 막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투자할 만한 곳은 비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예. 두 번째로는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6억 이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은 이미 많이 넘어섰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괜찮은 지역이거나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호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지역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일까요? 뭐 제가 아까 표현을 했지만 그 예전에 표현을 했지만 그 뭐 아까 신안산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월판선 얘기를 했고요. 인덕원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오른 지역 이제 경부선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면은요. 판교, 분당, 그다음에 수지, 그다음에 구성, 광교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근 얼마 전 9.13 대책 이전에 영통 지역까지 이제 움직임이 퍼졌죠. 근데 보시면 바로 며칠 전에 GTX-C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GTX-C 노선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원이 있어요. 수원 있죠. 그러면 그동안의 라인은 경부선 라인이라고 해서 수원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동쪽이에요. 그렇죠. 근데 GTX가 들어오는 수원 같은 경우는 서쪽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서쪽 지역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시겠지만 화서역에 푸르지오 분양을 했었죠. 예, 조금 고가라고 생각했는데 분양 잘 됐죠. 네, 분양이 잘 됐었어요. 그리고 그 화서역 푸르지오가 그 인덕원선이라고 해서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인데 그러면서 또 그 지역의 주변에 보면은 팔달 재개발이라고 해서 팔달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되게 좋지 않았던 지역을 새로 다 밀고 개발하는 이제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부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원역 부분에 GTX가 통과되면서 이게 호재가의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지역에 또다시 이제 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분양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어떤 그 사람들의 선호도 그다음에 GTX에 대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접근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그 주변 지역, 그동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그 주변 지역까지 확산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경부선 라인을 말했지만 지금 현재는 교통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시흥시청역 주변이거든요. 시흥시청. 네. 근데 시흥시청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막 그 지하철이 개통됐잖아요. 근데 그 라인이 지금 현재 핵심 그 출퇴근 지역으로 통과하는 데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노선이 뭐가 지금 연결될 예정이냐면 신안산선하고 월판선 뭐 이런 쪽이 지금 연결될 예정인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선은 지금은 되게 중심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곳.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되게 많이 좋아진 곳인데 뭔가 하나가 미약한 곳.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새로운 구멍이 뚫렸을 때 그런 거는 시세 분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언제냐라고 말하면 역시 저는 그걸 모르겠다. 그렇죠. 시점은 모른다. 라고 하는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단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호재와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시세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확장성을 보게 되면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눈에 보이는 지역이 많다. 그러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묶이는 지역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는 교통이 좀 나빴거나 아니면 좀 새 아파트가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나쁜 이유로 소외를 받았는데 지금 확정된 호재들이 실현되는 순간 아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가시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확정이 되고 공사를 하고 좀 건물이 올라가거나 선이 깔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사람들은 보통 관심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갖기 어렵지만 미래 가치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검토해볼 만하다, 뭐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신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 역시 네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그밖에 이제 호재가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까지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그 호재성 부분이 실현되거나 또는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는, 심리적으로 동의받는 상황이 되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올해보다 분위기가 안 좋다게 되면은 아마 관심들이 더 없어질 텐데, 그 관심이 없는 시기에 이런 지역들 한 번씩 한번 쭉 발품 팔아서 현장 둘러보시고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뭐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그 이제 막 경험을 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과거에 스타디 할 때도 2012년도, 11년도 그때였잖아요. 2010년도 제일 안 좋을 때. 그렇죠. 근데 제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게 되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역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도 재밌고, 호재가 이게 실현되는 거 봐도 재밌고요. 그때 저희 그때 알아볼 때 7호선 그 부천까지 안 갔을 때였었잖아요. 네. 그거 개통되는 거 보면서도 그 지역 바뀌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때 부룡님이요, 그때 이제 부천 설명해 주시는데 1호선 라인에서 7호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서 새로운 입지들이 좀 드러나고 살아나고, 또 입지에 또 이렇게 좀 순위가 바뀌고 막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오늘 해주신 말씀 가지고 아마 또 몇 년 후에 똑같은 경험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알 텐데, 미래 가치를 보는 이런 것들이 아마 진짜 부동산 공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책이나 부룡님의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정말 좋아요. 부룡님 칼럼은요. 그래서 그런 칼럼 보시고 책 보시고 한번 오늘 방송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요. 아, 이게 저 얘기가 저 얘기였구나. 예,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이 또 1시간이 후딱 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2018년도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 아마 굉장히 기분 좋게 1년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도 옛날 얘기도 잠깐 하고 있고 그랬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 네.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주춤하거나 기분을 다운시키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한 해에 네. 즐겁게 공부하시면서 네. 다음 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어려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힐링을 받고 싶으실 때마다 저 부룡님 모셔가지고요 또 좋은 말씀 또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나숑의 세상 답사기.